옛 속담에 한 번 속이면 네 잘못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두 번 속이면 내 잘못이다. 푸틴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온몸에 그 부끄러움이 흐르고 있을 거예요. 러시아는 방금 쿠르스크 지역의 한 비행장에서 굴욕을 당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고 방공 시스템 뒤에 전투기를 숨겼지만 우크라이나가 둘 다 파괴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 그 다음에는 다른 하나를 파괴했습니다. 막을 수 없는 무기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드론 공격으로 두 번이나 속았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 러시아에겐 이런 일이 흔해졌죠. 우린 칼리노 비행장으로 갑니다. 이곳은 쿠르스크 중심에서 동쪽 약 7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주는 익숙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까지 러시아가 가장 큰 굴욕을 겪은 곳입니다.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가 역침공을 시작해 수백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러시아 영토를 점령했던 때였습니다. 침공은 결국 격퇴됐지만 쿠르스크 국경 지역에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쿠르스크는 러시아에서 가장 취약한 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제 푸틴에게 가장 큰 치욕의 흔장이 다시 한번 그의 면전에서 들춰졌습니다. 러시아는 침공 후 칼리노를 군민경영 비행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쿠르스크 보스토치니 공항이 그곳에 위치해 있지만 칼리노에는 러시아 항공 활동을 지원하는 군사, 공군기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러시아가 보유한 가장 첨단 방공망으로 보호받는 이 공군기지는 전쟁 내내 우크라이나를 향해 미사일과 활공폭탄을 발사해온 전투기와 폭격기들의 거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기지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본적인 사실만 봐도 참혹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제15 독립포병 정찰여단, 일명 블랙포레스트라고도 불리는 부대가 러시아의 가장 귀중한 무기 2대를 드론 공격으로 파괴했습니다. 미그 29 전투기가 폭발로 파괴된 것만으로도 러시아에겐 충분히 창피한 일입니다. 더 심각한 건 우크라이나 드론이 전투기를 지키던 판치르 S1 방공 시스템도 파괴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단번에 2개의 고가치 표적을 파괴했습니다. 러시아는 전투기 한 대와 칼리노 비행장을 우크라이나가 보낸 바로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단거리 방공 시스템을 잃었습니다. 잠시만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방공 시스템의 전체 목적은 미사일이든 드론이든 날아오는 발사체를 격추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칼리노에 판치르 S1을 설치해 그런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막으라고 설치한 바로 그 무기가 오히려 그 드론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공격이 가능해져 미그 29 전투기를 파괴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굴욕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텔레그램에서 앞으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번 공격을 발표했습니다. 그 게시글과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공격 장면이 매우 자세하게 담겨 있어 러시아가 이번 공격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우크라이나 드론이 또 다른 러시아 기지까지 도달해 귀중한 표적을 타격한 것에 대해 평소처럼 드론 잔해, 운운하며 변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약 50초 분량의 이 영상은 정찰 작업과 공격을 준비하는 계획 과정의 일부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공격할 미그 29 전투기와 판치르 S1 방공 시스템이 있는 기지를 볼 수 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미그 29 전투기는 명확한 성공적 공격의 증거입니다.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몇 초에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시점 영상에 판치르 S1 방공 시스템, 이 조준선에 포착된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최고 방공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 시스템이 드론을 향해 미사일을 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드론이 접근해도 방공 시스템은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드론이 접촉하기 직전에 영상이 끊깁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러시아 판치르 S1이 미그 29를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너무 쓸모없어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응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시스템이었을까요? 미끼였던 건가요? 그게 중요합니까? 주요 소식은 우크라이나가 경비가 삼엄한 쿠르스크 공군기지를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러시아가 2가지 중요한 무기를 잃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창피합니다. 이 무기들이 정말 고가였다는 뜻입니다. 미그 29 전투기 한 대, 이 소련 시절의 기체들이 아직 생산되고 있었을 때 미그 29 한 대는 러시아에 약 2,5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판치르 S1은 약 2천만 달러 가듭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가한 치명적인 연속 타격으로 총 4,500만 달러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를 입힌 드론들은 이 금액의 일부만으로도 구입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공격에 어떤 드론을 사용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공격에 사용된 드론의 비용은 많아야 10만 달러대 초반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투자 수익률입니다. 또한 이는 자산 손실로 인한 더 광범위한 작전상 영향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칼리노는 판치르 S1을 잃어 이전보다 더 취약해졌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목표물에 도달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미그 29기를 잃으면서 러시아가 미사일과 활공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도 하나 줄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가해지는 피해가 줄어들고
우크라이나가 공중 압박을 받지 않을 때 지상에서 러시아에 더 집중해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은 러시아에 좋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도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거의 한 곳에만 집중하지 않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칼리노에서 장비가 불타는 동안 우크라이나 드론은 러시아와 점령지 다른 곳도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상황을 정리해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된 헤르손 지역에 위치한 호를리에서 부솔 S레이더 기지를 파괴했습니다. 이 기지는 러시아 방공망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러시아군은 이 기지를 해상 표적을 감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흑해와 드니프로강의 해상 표적을 감시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해양 감시 시스템이 사라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이 크림반도 점령지로 이동하는 것을 탐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루안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는 쿤드리샤 근처의 탄약고와 도네츠크의 다비디우스카 근처의 물류 창고를 파괴했습니다. 자포리자도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 대상이 되었으며 드론이 2개의 지휘소를 파괴했습니다. 카미안스케와 코마루에서 각각 하나씩 파괴됐습니다. 쿠르스크가 걱정할 것은 비행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쿠르스크주 포포볼로지치 인근 물류 창고를 타격했습니다. 러시아에겐 방공망이 무너진 공포의 밤이었습니다. 미그-29와 판치르, S-12 작전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군 기지를 자주 표적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칼리노 공습을 발표하기 며칠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점령된 크림반도에 있는 사키 공군기지에 대한 정밀 드론 작전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 대상은 우크라이나가 반복해서 노려온 곳입니다. 이 공격에는 우크라이나가 보급로 차단 작전에서 사용해온 호넷 드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동원됐습니다. 이 작전은 크림반도 고립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수호이 24M 전투기가 불에 휩싸였고 러시아는 일주일 만에 전투기 2대를 잃게 됐습니다. 호넷 드론 신형이 쿠르스크에서 쓰였나요?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다른 드론을 썼나요? 우크라이나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불타는 미그-29와 파괴된 판치르 S-12 우크라이나가 할 말을 모두 대신해줍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가치 표적을 제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전쟁의 더 넓은 맥락에서 러시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곧 그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할 완벽한 순간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칼리노에서 파괴한 두 시스템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미그-29와 판치르 S-1이 금전적으로도 고가치 표적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의 전쟁 자금에 또 다른 수백만 달러짜리 구멍이 뚫렸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들의 진정한 가치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께 미그-29가 세계를 지배할 만한 전투기이거나 어떤 나라든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전투기 중 하나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딘에 따르면 소련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투기인 미그-29는 1970년대에 제공권 전투기로 설계되었으며 당시 새롭게 등장한 F-15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전투기에는 약 20가지 변형이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칼리노에서 어떤 기종을 공격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주요 재원은 이 전투기가 외부 연료를 장착했을 때 전투 행동 반경이 1,500km라는 점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400km입니다. 또한 여러 미사일과 폭탄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미그-29를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운용하는 방식에선 이런 점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투기 수가 많음에도 러시아는 대부분을 전선 뒤에서 미사일과 활방 폭탄을 발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 사례처럼 이상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 밖에서 공격합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침공 초기에 전투기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투기들 중 수십 대가 우크라이나 목표물 폭격 중 격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까지 438대의 항공기를 잃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전통적인 제공권을 장악하려는 초기 시도에서 격추되었습니다. 미그-29 등 많은 러시아 전투기가 초기 손실에 포함되자 러시아는 전투기 운용 방식을 빠르게 바꿔 전선 뒤에서 폭격하는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 러시아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사거리 밖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미사일과 활강폭탄을 쏠 수 있게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비행장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강폭탄 효과가 입증된 점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일부는 활강폭탄 공격이 전쟁의 다음 국면을 좌우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적어도 포브스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기사에서 비크람비탈은 활강폭탄이 점차 전통적인 포병을 대체하여 요새의 압박을 가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것은 양측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러시아의 경우 지속적인 활강폭탄 발사는 구형 FAB 폭탄에 윙키트를 장착해 개조함으로써 멀리서 우크라이나의 거주 지역을 폭격할 수 있게 해주며 더 긴 사거리와 더 높은 정밀도를 제공합니다. 이게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미그-29와 무슨 관련이죠? 그 전투기는 쿠르스크 국경 지역에 주둔했고
러시아가 그 파괴된 전투기를 공중 폭격 전략에 사용한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아마도 수미와 주변 지역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 전투기 격추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점 더 의존해온 공중 전략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또한 칼리노로 가는 전투기도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를 보내 러시아가 다른 항공기 철수를 고려하게 했습니다. 즉, 이는 미사일과 활공폭탄 작전의 영향을 제한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치르 S1도 있습니다. 이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의 핵심 무기 중 하나로 불립니다. 그 이유는 이론적으로 이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여야 합니다. 트럭에 실을 수 있을 만큼 휴대가 간편해서 쉽게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판치르 S1의 최대 강점은 다재다능함입니다. 이 시스템은 미사일과 자동 EA-38M 30mm 대공포 두 정을 결합해 매우 높은 요격 확률을 자랑합니다. 아미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이 요격 확률은 70%에서 95%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검증된 성능인지 러시아 주장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판치르 S1은 완전 장전 시 대공포 탄약 약 1,500발을 탑재합니다. 이 탄약은 철갑탄, 파편탄, 고폭탄 등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 대공포는 분당 700발을 쏘고 사거리는 4km입니다. 57-26 대공미사일 12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화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다용도성입니다. 판치르 S1은 우크라이나가 미사일부터 드론까지 무엇을 퍼부어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들이 상황에 맞게 다양한 탄약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리노에서 판치르 S1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판치르를 파괴하려 전략을 세우고 이를 위해 드론 군단을 정기적으로 투입해왔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표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 판치르가 어디에 발사해야 할지 모르거나 설령 알아도 드론 한 대가 타격하기 전에 전부 막을 만큼 충분히 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칼리노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판치르 S12 레이더가 없거나 고장나 우크라이나 드론을 추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엔 더 우려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치르 S12 드론 공격 방어에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자가 사실일 수 있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2월 에프라우다에서는 2025년에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가 보유한 판치르 지대공포 및 미사일 시스템의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1년 만에 비축량의 50%가 사라졌으며 판치르 S1이 러시아가 주장하는 만큼 유능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언급했듯이 판치르 시스템의 파괴는 전략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판치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전략적 목표입니다. 적 방공망을 돌파해 후방 목표물 타격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군사기지, 창고, 비행장 등 점령군 시설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소식은 시스템의 절반이 파괴됐다는 점입니다. 이것만 봐도 판치르 S1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근거리 방공 시스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에 계속 진화하는 드론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칼리노가 방금 그 사실을 직접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또 하나의 값비싼 방공 시스템이 제작 비용의 극히 일부만 드는 드론에 의해 파괴되면서 굴욕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러시아는 판치르 손실이 커지면서 다양한 지상 발사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판치르 S1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계속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판치르가 격추될 때마다 러시아는 더 취약해집니다. 이 상황이 러시아에 어떤 의미일까요? 전쟁의 큰 그림에서 러시아 공군기지에서 믹-29와 판치르 S1 파괴는 굴욕이지만 전쟁을 끝낼 만한 일은 아닙니다. 푸틴이 더 걱정하는 것은 이번 공격이 러시아 방공망이 충분히 강하지 않음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판치르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보유한 모든 방공 시스템에 해당됩니다. 토마스 위딩턴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군사과학연구원은 이 문제를 설명합니다. 러시아 방공 시스템은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합니다. 이 방어체계는 이런 공격을 탐지하고 추적하며 요격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재설계되지 않는 한 그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위딩턴이 선언합니다. 즉, 드론은 이 방어체계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숫자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174. 이것이 2026년 첫 5달 동안 파괴된 러시아 방공 시스템의 수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6월 5일 러시아가 54억 달러를 잃었고 방공 문제 외에도
대체할 수 없는 미그 29 전투기까지 손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전투기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미그 29의 생산이 오래전에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칼리노에 새로운 전투기를 보낸다면 그것은 잃기에는 너무나도 가치가 높은 더 비싼 기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미그 29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러시아에게는 이상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미사일과 활방폭탄을 발사하는 비교적 단순한 임무에 더 현대적인 전투기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련 시대 기체가 격초될수록 러시아의 임무용 전투기 비축분이 감소합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방어 체계는 드론 전쟁이 지배하기 전 시기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7월 17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전선의 FPV부터 장거리 타격 UAV까지 2026년에 100만 번의 타격을 돌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속도면 우크라이나가 옆날까지 드론 타격 200만 건 달성할 듯합니다. 이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의 전체 타격 중 9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칼리노에서 효과 본 방식이 어디서나 통하는 듯합니다. 해가 갈수록 우크라이나가 이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기술 측면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위성 정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목표물을 더 빠르게 찾아 공격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칼리노에서 본 것이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위성 정보가 우크라이나에 미그 29가 노출돼 있다는 걸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드론을 보내 제거했을 겁니다. 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우크라이나는 치명적인 힘으로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러시아는 자국 최고의 방공 시스템 중 하나 뒤에 전투기를 숨기려다 또 한 번 굴욕을 당했습니다. 결국 둘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굴욕은 계속됩니다. 이 목표물들은 드론에 의해 파괴됐습니다. 러시아가 만족하지 않아도 이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선 우크라이나가 울타리 말뚝으로 전선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우신가요? 저희 영상에서 무슨 뜻인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밀리터리쇼 구독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대상 주요 공격을 모두 다룹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